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이 작은 기계 하나에 반도체 회사, 통신사, 인터넷 기업, 플랫폼 기업까지 수십 개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스마트폰을 살 때 이 모든 회사를 하나씩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를 사면 끝이에요. ETF도 똑같습니다. 경제라는 거대한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한 바구니에 담아 한 번에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투자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사고 팔아야 할지 모르겠고, 개별 기업 분석은 부담스럽고, 뉴스 하나에 시장이 출렁이면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지죠. 그런데 부자들은 이런 복잡함을 애초에 피합니다. 하나하나 고르는 대신 성장하는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ETF입니다. 지금부터 ETF 관해 쉽고 알기 쉽게 이야기해볼까요? ETF가 뭘까요? 정식 명칭은 상장 지수 펀드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 주식을 한 세트로 묶어서 주식시장에서 일반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주식 하나를 사려면 그 회사 주식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ETF 하나를 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을 한꺼번에 사는 셈이 되는 겁니다. 마치 과일 바구니를 사면 사과, 배, 포도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요. ETF는 마치 경제라는 거대한 숲 전체를 사는 것과 같아요. 나무 하나가 병들어도 숲 전체는 자라듯이 개별 기업이 흔들려도 ETF는 전체 시장과 함께 성장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개별 기업은 망할 수 있지만 시장 전체는 거의 영원히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인구가 소비하고 기업이 투자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한 시장은 계속 커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S라는 기업이 내일 주가가 오를지 맞히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미국 전체가 앞으로 10년 동안 성장할지, 세계 기술 산업이 앞으로 커질지 정도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어요. ETF는 바로 이런 흐름에 베팅하는 겁니다. 어느 기업이 살아남을지가 아니라 어떤 산업이 커질지를 보는 거예요. ETF의 핵심 원리는 이렇습니다. 여러 기업의 주식을 바구니처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기술 ETF를 사면 반도체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인공지능 기업 등을 동시에 사는 셈이죠.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의 S&P 500 ETF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를 담은 바구니예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구글 같은 회사들이 다 들어있죠. 당신이 이 ETF 하나를 사면 이 500개 기업의 주인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테슬라 주가가 떨어져도 애플이 오르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위험 분산입니다. 이 중 몇 개가 흔들리더라도 나머지가 성장하면 ETF는 전체적으로 오릅니다. 위험은 분산하면서 성장의 과실은 고스란히 가져가는 구조예요. 주식을 직접 고른다고 상상해보세요. 재무제표를 보고 업황을 분석하고 실적 발표를 확인하고 경쟁사 동향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그 모든 걸 해도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시장 심리와 외부 변수는 예측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 ETF는 이런 불확실성에서 개인을 해방시킵니다. 왜냐하면 ETF는 자동으로 관리되거든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 ETF는 한국 증시 상위 200개 기업을 담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망해서 순위에서 밀려나면 자동으로 빠지고 새로운 기업이 들어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항상 좋은 기업들로만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거예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사기 때문에 예측이 훨씬 안정적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도 적죠. 더 놀라운 것은 복리의 힘입니다. 어떤 직장인이 있었어요. 투자에 대해 잘 모르고 공부할 시간도 없었죠. 그래서 매달 동일한 금액을 ETF에만 투자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의 자산은 원금보다 훨씬 커져 있었어요. ETF는 시장 전체의 성장률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꾸준히 오르고 여기에 시간이 붙으면 복리가 만들어낸 강력한 상승 곡선이 생기는 겁니다. 복리 공식을 간단히 보면 이래요. 최종 금액은 원금 곱하기 1 더하기 연평균 수익률을 기간만큼 거듭 제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7%로 20년 투자하면 1,000만 원 곱하기 1.07의 20제곱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약 3,870만 원이 됩니다. 원금의 거의 4배예요. 그는 주식을 고르지 않았고
타이밍을 재지도 않았어요. 그저 ETF를 샀을 뿐인데 결과는 대부분의 개별 주식 투자자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컸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TF가 강한 이유는 단순함에 있어요. 분산된 위험, 시장 평균 이상의 안정성, 복리의 힘, 성장 산업을 통째로 담는 구조. 투자자의 역할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장할 나라와 산업을 선택하고 시간을 편으로 두는 거예요. ETF가 알아서 기업을 정리해주고 비중을 조절해주고 시장의 방향을 따라가 줍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 실적이 오르고 기업 실적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죠. 주가가 오르면 ETF도 오릅니다. ETF는 나라의 경제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도구예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래요. 한국의 GDP가 매년 3%씩 성장한다고 칩시다. 그럼 한국 기업들 전체의 가치도 비슷하게 커지는 거예요. 코스피 ETF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성장을 고스란히 받는 겁니다. 미국 ETF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고요. GDP가 성장하면 ETF가 상승하고 ETF가 상승하면 개인의 자산이 성장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중요한 원리를 깨닫게 돼요. 돈은 바람처럼 흘러가지만 경제라는 큰 강줄기를 타면 절대 거꾸로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ETF를 모르고 투자하는 건 지도 없이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 우연히 도착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실패하죠. 그런데 ETF는 당신에게 지도를 줍니다. 시장이 어디로 가는지, 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자산이 안전한지 알려주는 거예요. ETF만 이해해도 투자 실패 확률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세상의 돈이 움직이는 가장 큰 흐름을 따라가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ETF는 부자를 만들어주는 도구가 아니라 부자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개인의 감정과 실수를 제거하고 복리와 시장 성장을 최대한 활용하게 만들어줘요. 마치 큰 강줄기에 배를 띄우듯 ETF는 당신을 자연스럽게 부의 흐름 위에 올려놓습니다. 시장이 성장하면 당신은 자동으로 성장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죠. 부자들은 절대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성장하는 흐름 위에 올라탈 뿐이에요. ETF는 그 흐름으로 향하는 가장 넓고 안전한 다리입니다. ETF를 안다는 건 단순히 상품 하나를 아는 게 아니에요. 경제의 방향을 알고 돈의 움직임을 알고 복리의 힘을 이해하는 겁니다. ETF는 당신이 몰랐던 부의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돈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해요.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ETF를 알고 이해하고 성장하는 흐름 속에 몸을 맡기는 것. 그 순간부터 당신의 자산은 더 이상 우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고 실행하고 돈 벌 수 있는 지표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제부터는 막연한 위기 공포를 넘어 지표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투자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하죠. 그리고 그 숫자들은 위기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먼저 PER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PER은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회사 주식을 사면 몇 년 만에 본전을 뽑을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숫자죠. 하지만 PER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죠. 위기 때 PER이 낮아진다는 건 기업 가치가 떨어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공포에 빠졌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PER이 역사적 평균 대비인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평균 PER이 12였던 기업이 8까지 내려왔다면 그건 시장의 심리와 기업의 가치 사이에 4배의 괴리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구간이 투자자에게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문이죠. 하지만 PER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PBR을 함께 확인해야 하죠.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입니다.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비싼지 싼지를 보여주는 거죠. PBR이 하나 미만이라는 건 회사의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싸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회사를 청산해서 자산을 다 팔아도 지금 주가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 PBR이 0.7 이하로 내려간 순간은 시장이 기업을 과도하게 할인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절대 볼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위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극저평가 구간이죠. PER이 낮고 PBR까지 낮다면 그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공포가 만든 오차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FCF입니다. FCF는 잉여 현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하면 기업이 장사해서 벌어들인 돈에서 필요한 투자 비용을 빼고 남은 진짜 현금입니다.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에서 투자활동에 쓴 현금을 빼는 거죠. FCF는 기업이 실제로 쓸 수 있는 현금입니다. 기업이 위기 속에서도 버티고 성장하고 투자하고 배당을 줄 수 있는 힘의 근원이죠. FCF가 3년 연속 플러스인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어떤 충격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PER이 낮아도 PBR이 떨어져도 FCF가 버텨준다면 그 기업은 살아남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기업만이 다음 상승장에서 이익을 가져가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지표가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은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 돈 대비 빌린 돈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숫자죠.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부채 비율이 생존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부채 비율이 100% 이하라면 금리가 올라가도 버틸 체력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200%가 넘어가는 순간 기업은 이자만으로도 버거워지죠. 위기 때 무너지는 기업은 이 부채 비율에서 걸립니다. PER이 낮아도 PBR이 낮아도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이면 그 기업은 싸서 위험한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싸고 안전한 기업을 사야 하지 싸고 위험한 기업을 사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ROE는 기업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부르는데요. 순이익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입니다. 내 돈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어내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ROE가 15%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기업은 위기에도 돈을 벌어낼 수 있는 체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체질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PER이 낮더라도 ROE가 높다면 그것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격은 내려갔지만 능력은 유지되는 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위기 이후의 상승장에서 가장 먼저 튀어오릅니다. 이 모든 지표들을 종합해 하나의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 싸서 싼가, 싸서 무너진 건가? PER과 PBR은 가격을 보여주고 ROE와 FCF는 기업의 능력을 보여주며 부채 비율은 위험을 보여주죠.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순간 투자 타이밍은 명확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 비중이죠. 내년과 같은 내수 부진 시기에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기회를 잡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수출 기업의 수익은 다시 늘어나고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면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가장 먼저 성장세를 탑니다. 위기 때 수출 대기업이 강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한국 시장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한국이 흔들릴수록 오히려 해외 매출이 방어막이 됩니다. 그리고 베타 계수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의 안전벨트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타는 시장 전체의 움직임 대비 개별 주식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베타가 1이면 시장과 똑같이 움직이고 1보다 크면 시장보다 더 크게 움직이고 1보다 작으면 시장보다 덜 움직인다는 의미입니다. 베타가 1보다 낮은 기업은 시장 전체가 흔들릴 때 상대적으로 덜 흔들립니다. 위기 국면에서는 이런 종목을 일정 비중으로 섞어야 포트폴리오 전체 변동성이 완화되죠. 반대로 베타가 높은 성장주는 회복장에서는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는 방어주를, 회복 초입에서는 성장주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지표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이 지표들을 어떻게 행동으로 연결할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판단이 아니라 실행 전략이니까요. 첫 번째 행동 전략은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회는 항상 위기 한가운데서 나타납니다. PER이 역사적 평균의 70% 이하로 내려오고
PBR이 1 아래에서 움직이고 VIX가 급등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때 실제로 매수할 수 있는 사람은 현금을 준비한 사람뿐이죠.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은 위기를 위한 필수 보험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관심 기업 리스트를 만들어 PER, PBR, ROE, 부채 비율, FCF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지수는 떨어졌는데 기업 지표는 유지된다면 그건 시장이 공포에 빠져 생긴 오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매수의 근거가 생기죠. 세 번째 전략은 분할 매수입니다. 지금 사는 게 바닥인지 더 내려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사면 평균 매수 단가는 자연스럽게 낮아지죠. 1,000만 원이라면 390-300-490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을 쓰면 바닥을 맞히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바닥 근처의 가격을 확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시장의 공포지수, 즉 VIX를 체크하는 겁니다. VIX는 변동성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시장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지표죠. VIX가 30을 넘어서면 시장은 불안해지고 40을 넘기면 공포가 현실화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VIX가 40 이상일 때 사들인 자산은 항상 큰 수익을 안겨줬다는 겁니다. 공포는 언제나 과도하게 반응하고 과도한 반응은 언제나 되돌아오니까요. 다섯 번째 전략은 영업이익률과 시장 점유율을 확인하는 겁니다. 영업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의 비율인데요. 쉽게 말하면 물건을 팔아서 진짜로 남는 이익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숫자죠. 위기 때는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회사만 살아남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0% 이상인 기업, 업계 시장 점유율 1위 위 기업은 위기 속에서도 점유율을 다시 가져옵니다. 위기가 끝나면 이 기업들이 상승장을 이끌죠. 마지막 전략은 시간을 믿는 겁니다. CAGR을 보면 KOSPI는 지난 20년 동안 약 7%씩 성장해 왔습니다. CAGR은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요. 매년 얼마씩 평균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시장은 우상향했습니다. 시간은 공포보다 강하고 공포는 시간 앞에서 항상 희미해지죠. 배당을 꾸준히 받는 종목을 장기 보유하면 복리는 수익을 눈덩이처럼 키워줍니다. 결국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지표로 기업을 평가하고 현금으로 준비하고 분할로 행동하고 시간으로 수익을 완성하는 것. 이 원칙은 어느 시대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과 같은 불안한 시기에는 이 원칙이 오히려 가장 큰 힘을 발휘하죠. 위기를 이기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데이터입니다. 지표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의 행동이죠. 다음 회복장에서 웃을 사람은 지금 위기 속에서 기업을 고르고 현금을 준비하고 지표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판단과 실행이 결국 당신의 자산을 만들어낼 겁니다.